네, 제가 오늘 뭐 마을 공동체와 기후 위기라고 해서 좀 1시간 정도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근데 아까 좀 빠르게 끝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분위기가 있어서 네,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교재는 참고니까요. 뭐 교재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기후위기는 뭐 다들 뭐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으셔서 잘 알겠지만, 기후위기하고 마을 공동체 활동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위주로 좀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뭐 녹색 아파트라든지 그린리드라든지 강주시가 지금까지 했던 뭐 여러 가지 사업에 관련돼서 참여를 하시거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이러한 지속적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 환경,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고 뭐 어떻게 좀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건지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서 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자료는 되게 좀 잠이 올 수밖에 없는 자료 위주여서요. 간단하게 기후변화라고 하는 게 뭐 간단하게 오늘 날씨가 비가 오고 장마철이고 하는 게 기후변화가 아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는 남구를 뭐 기본으로 했을 때, 남구가 과거에는 어떤 날씨에서 사람들이 살았었는데 이런 것들이 변해서 지금은 어떤 날씨로 좀 살고 있는지 아주 긴 텀, 뭐 길게는 짧게는 한 30년 정도 텀을 가지고 이제 그 기온이라든지 날씨의 성질이라든지 성격들이 변했다라고 하는 게 기후변화고요. 뭐 갑자기 작년에 비가 많이 왔다, 그 전에 굉장히 더웠다, 이런 걸로 기후변화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상의 약간 뭐 변동이라고 하고요. 기후변화라고 하면 적어도 한 30년 정도 우리가 이제 한 사이클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온도가 얼마나 많이 올랐고 얼마나 좀 기상 이런 이변들이 많이 발생했는지, 이게 기후변화입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기후변화는 굉장히 최근에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이 해 왔었던 거고요. 2000년대 이후부터 굉장히 많이 이제 기온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기온 상승을 왜 했는가를 봤더니 화석연료, 그러니까 CO2 기반으로 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서 온실가스도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기후변화의 대표적인 원인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온실가스 배출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뭐 지구가 뭐 하나의 이제 시스템으로 작동하다 보니까 온실가스 상승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뭐 재난이라든지 그리고 기온 상승 이런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면은 18세기 이제 산업혁명에서 제일 먼저 석탄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해왔었고요. 석탄 기반으로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탄 발전으로 했던 18세기의 대표적인 이제 환경 문제는 이제 뭐 스모그,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미세먼지하고도 연관은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대기 오염이 굉장히 심각했던 때가 이제 18세기고요. 그리고 이제 19세기 들어서고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석탄이 석유로 대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동차라든지 대부분 운송수단의 발전으로 인해서 석유라든지 이제 석유 쪽으로 굉장히 넘어와서 지금 현재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석탄과 석유의 발전으로 인해서 온실가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 이러한 온실가스 발생으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 많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해양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굉장히 더워지다 보니까 지구 전체에 이제 뭐 바람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어, 기후변화에서 무조건 온도가 높아져야 된다, 이것만 기후변화가 아니고요. 굉장히 온도가 높아질 수도 있지만 또 굉장히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변동성이 굉장히 또 많아졌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기후변화가 온도가 높아진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예측 가능한 뭐 기상 이런 것보다 예측 불가능한 기상 상태가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10월 넘어서 태풍이 발생하기도 했고, 이제 뭐 수온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기상 재해들이 많이 발생도 했고요. 그리고 바람 자체가 굉장히 이제 지구를 도는 바람 자체가 굉장히 적어지다 보니까 이제 미세먼지 그리고 이제 황사 이런 것들에 관련되어 있는 변동폭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지금 과거에 비해서 미세먼지라든지 대기오염
농도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8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절반 정도가 떨어졌는데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미세먼지는 굉장히 심해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미세먼지 농도 자체는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우리가 왜 그런 미세먼지가 더 이렇게 막 높아졌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냐면 고강도,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높은 날짜 일수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년을 놓고 보면 미세먼지는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농도 자체는, 근데 아주 높은 농도의 미세먼지가 지속되는 일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뭐 피해라든지 인체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경우는 더 뭐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과거보다 농도가 좀 줄어들었다고 해서 더 안전해졌다라고 얘기는 못하는 게 고농도 지속 일수가 굉장히 증가해서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오존이라든지 아직까지는 우리가 미처 이제 뭐 이게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모든 환경 오염 물질들은 다 줄어들었고 이렇지만 이거를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안전해졌다, 안심할 수 있다 하는 정도는 라고 단정 짓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과거부터 계속 산업화 도시화로 이어지면서 21세기까지 왔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최근 10년간 그 온실가스 농도는 엄청 급격하게 증가했고 지구 전체 온도도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에서 활동을 하시거나 계시다 보니까 쓰레기 문제라든지 일회용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화석연료 기반으로 쌓여지게 되고 이거를 또 폐기해서 재순환하거나 아니면 폐기하는 데 드는 비용 자체도 많아져서요. 그래서 기후위기라고 얘기를 하는 게 단순하게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뭐 생활 문제, 사회 문제까지 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도 더 이제 심각하게 되는 게 여기 남구나 우리 광주시를 그냥 지구 전체의 하나의 도시라고 봤을 때 기후위기에 굉장히 취약한 도시에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취약계층이 광주 전체에 살고 계시는 시민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건데요. 이게 단순히 말씀드리면 그 어떠한 특정한 공간, 특정한 지역에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노인이라든지 어르신 같은 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기후변화가 발생했을 때 위험하거나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남구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 여건이라든지 인프라 기반이 여기에 충분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기후변화가 닥쳤을 때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볼 수 있고 특히 피해를 볼 수 있는 계층이 바로 이제 그 취약계층, 그 중에서도 또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기후변화, 기후위기 얘기할 때 기후정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기후정의라는 게 뭐냐면 온실가스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더 많이 노력을 하고 그리고 더 많은 피해를 보는 지역이나 계층이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게 이제 기후 정의라는 관점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 있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방금 광주를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광주 뭐 날씨, 온도, 기후 변화 얘기했을 때 항상 이제 폭염 열대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들어서 뭐 올해는 그나마 좀 나은 것 같긴 한데요. 2010년 이후로부터 봤을 때 폭염하고 열대야 일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폭염이 어디가 제일 더운 도시냐라고 하면은 뭐 여지없이 대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도시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구는 굉장히 이제 뭐 광주랑 비슷한 분지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더웠던 지역이고요. 지금도 데프리카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증가율로만 보게 되면 대구보다도 광주가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뭐 10년간을 놓고 데이터를 놓고 보면 대구 같은 경우는 한 5일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광주 같은 경우는 약 15일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냥 모든 날씨의 조건은 똑같았는데
대구에 비해서 광주가 증가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요. 그러면은 도시의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모든 뭐 시장님, 뭐 정책 결정자,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하도 데프리카 하니까 많은 인프라를 투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동성로라든지 여러 군데 한번 대구를 방문하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지금 밖에 보이는 저런 가로수가 아니고요. 그냥 가로수 터널 같은 굉장히 많은 곳들이 가로수 터널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공간에 아주 큰 공원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공간에 굉장히 많은 숲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광주에도 있지만 쿨링로드, 쿨링포구에서 이제 폭염 시에 이제 뭐 물이 분무된다거나 이러한 시설도 가장 먼저 들어왔고요. 해서 아주 오래 전부터 이런 노력 끝에 대구시는 어떻게 보면 증가율을 굉장히 많이 낮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광주시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런 체계가 없다 보니까 어차피 거의 위도상 비슷한 조건의 두 도시에서 보면 편차는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지금 굉장히 덥고 습한 이러한 날씨 기후대로 약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대구는 그래도 증가율은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는 이제 뭐 이런 거는 데이터로 좀 볼 수 있는데 도시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똑같은 이제 기상이 발생했을 때 이제 생활하는 사람들이 좀 달라질 수 있는 여건이 분명하게 이제 고려되고 있고요. 광주는 또 뭐 특정 날짜들을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습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습도가 높으면 불쾌지수가 굉장히 높게 되거든요. 그래서 짜증이 굉장히 많이 나게 되고 짜증이 많이 나다 보니까 온열 질환자도 많이 발생하지만 여름철에 또 여러 가지 사고들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에서 봤을 때 광주시는 지금 뭐 폭염 열대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많은 시설들도 뭐 투입돼야 되겠지만 이게 기후변화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 전체의 일이거든요. 광주시가 100% 에너지를 자립하고 탄소 중립하고 뭐 모든 시민들이 노력을 하더라도 기온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전체 전 지구상의 변동에 따른 이거기 때문에 이제 대신에 이러한 온도가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는 광주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지역입니다. 마을일 수도 있고요. 뭐 작게는 개인일 수도 있지만 개인부터 마을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은 어느 정도 이제 이러한 피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안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마을하고 기후변화하고의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저희는 이제 수돗물은 틀면 나오니까 물은 부족하다, 물 부족하다 안 하다라는 이제 이거를 모르고 있지만 지금 광주 전남 쪽에 영산강, 섬진강 수계가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뭐 4대강 수계 중에 수질악화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물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가뭄일까라고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잘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는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왔고요. 그리고 이제 비가 많이 왔었는데 총 연 강수량으로 보면은 과거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내리는 비의 양은 굉장히 똑같은데 비가 내리지 않은 일수, 아까 미세먼지랑 똑같습니다.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지속 일수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비가 오지 않은 일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거의 봄하고 가을은 가뭄이고요. 최근에는 겨울에도 눈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이제 6월부터 8월 초까지는 굉장히 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고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수해라든지 이러한 강우에 굉장히 취약해져 있고 나머지는 전부 가뭄에 이제 취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극복해 나갈 것이냐라고 이제 봤을 때는 이제 뭐 저류조라든지 유럽 같은 데는 이러한 넓은 공간에 지하에 저류조를 해서 물순환을 시키거나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도시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빗물 저금통 같은 게 이제 보급해서 이제 국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확산하고 같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뭔가의 아이템들을 발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 지역은 폭염 열대야 증가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고 물 부족도 수계를 봤을 때는 또 가장 높고 세 번째로 봤을 때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 같은 쓰레기에 관련된 부분 지표 자체도 굉장히 높습니다. 광주가 뭐 미양 예양의 도시다 보니까 음식 그 대접하고 음식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풍족하게 나오는 것들이 이제 과거부터 좀 관습화되어져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자체는 1인당으로 봤을 때 다른 지역보다 1, 2kg 정도를 더 배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다 보니까 음식물 처리하는데 굉장히 또 많은 비용들이 들여지게 되고요. 음식물을 조리하는 과정에서도 또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라고 딱 봤을 때는 그냥 쓰레기 처리만 생각하는데 이것들을 사고 그리고 요리하고 먹고 버리고 하는 모든 과정이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는 채식을 하자라는 이제 이런 운동들도 많이 있는데 육식을 하자, 채식을 하자 하는 관점 자체가 대량 생산 체제로 갔기 때문에가 이제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대부분 이제 축산물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수입을 많이 해온다라는 쪽에서 이제 탄소 배출량이 많아진다라는 관점이 굉장히 많은데 음식물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아마 2015년 이후에 음식물 쓰레기 30% 줄이기 운동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도 뭐 만들었었고 제도적으로는 녹색 식생활 실천하는 부분도 만들었었는데 네, 만들기는 다 만들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퍼지고 이게 이제 확산되고 하는 부분들은 좀 많이 부족했었던 거고요. 해서 광주시는 뭐 광주시뿐만 아니라 많은 도시에서 이러한 쓰레기 문제는 이제 가장 큰 문제로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좀 말씀드려서 좀 더 첨언을 한다면 지금 2030년도부터는 생활 쓰레기가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이제 매립은 100% 금지되고요. 이거를 재이용하거나 그러니까 쓰레기로 오기 전에 재순환하거나 그리고 뭔가의 뭐 소각이나 에너지화를 통해서 이러한 잔재물들만 이제 매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각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지자체가 원래 고유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제 시대가 이제 왔고요.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이게 없었는데 이제 지역 간 거래, 쓰레기가 많은 쓰레기가 실은 처리가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농촌 지역에서 많이 처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의 모든 쓰레기가 난지도에 매립이 됐었던 것이 이제 인천으로 갔었는데 2030년부터는 수도권은 25년이고요. 2030년부터는 이러한 지역 간 거래했을 때는 더 많은 비용을 이제 타 지자체에 줘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지역에서 처리하는 구조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원순환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과거에 어떤 운동 성격 이런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이제 자원순환이라든지 재이용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서 책임지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바뀌고 있고요. 소각장 같은 경우도 이제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이제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광주에서도 이제 많이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소각장 같은 경우도 과거에 뭐 일반적인 소각장이 아니라 외국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해서 지역에서 유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각장이 단순한 소각장이 아니라 뭐 놀이시설, 공원 이런 것들하고 엮여 있고 소각장은 전부 지하로 들어가 있는 그냥 지상에서 봤을 때는 공원밖에 안 보인다거나 뭐 수영장, 뭐 편의시설 이런 것들 위주로만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많이 공모를 하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도 그런 사례들이 몇 군데 있던데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게 님비 시설이 되다가요. 들어와서 가동을 하게 되면 이제 핀비 시설이라고 해서 이용하기 되게 좋은 시설 이렇게 이제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추진될 부분 가능성은 있고 해서 마을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 자원순환 그리고 업사이클, 리사이클 아까 앞에 잠깐 뭐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쓰레기가 아니라 이제 뭐 생활에서 발생되는 잔재물들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뭔가 고부가 가치가 높은 것들로 전환하는 것들을 이제 공공에서 책임지고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에서 활성화되는 시스템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쓰레기나 자원순환에는 워낙 요즘에는 마을에서 관심이 많으셔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후위기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바로 쓰레기 자원순환이라고 할 수 있고 지역에서 이제 많은 역할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약성하고 민감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같은 온도 기상 조건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35도 날씨가 동일하게 지역에 발생을 했을 때 환자가 더 많이 나온다거나 더 많이 덥다거나 하는 게 바로 민감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감도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피해 이런 것들이 이제 취약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높고요. 남구가 실은 이런 부분에서는 5개 시 자치구 중에 가장 높은 부분입니다. 물론 뭐 재정 역량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요. 해서 기후위기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단순하게 온실가스에서 화석연료를 줄이고 에너지를 전환해야 된다. 해서 에너지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많은 중요한 부분이긴 하는데,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지역을 체계를 잘 만들어내느냐 하는 부분도 똑같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요. 해서 뭐 평균 온도가 뭐 0.8도, 1.2도 상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남구 같은 경우는 아마 2040년도에 2.4도 그리고 이제 앞으로 2100년에 약 4.8도에서 5.2도 정도 상승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4.8도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4도, 5도가 어느 정도일까라고 보시면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여름철에 평균 기온이 한 32도에서 한 35도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약 4도 정도를 붙이시면 그게 이제 약 한 60년 뒤에 남구의 날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상청에서 오늘 날씨 32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밖에 나가면 더 덥다라고 느끼실 때가 있잖아요. 기상청 날씨는 전 세계가 날씨 데이터를 공동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야 예측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 곳에 온도를 잽니다. 밑에는 뭐 초지여야 되고요. 그러니까 아스팔트 이런 게 아니라 초지여야 되고 사방은 다 뚫려 있어야 되고 이러한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준에서만 측정된 온도를 가지고 이제 전 세계가 공용을 하는 온도로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상청 날씨 32도하고 실제 여기의 날씨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뭐 도시 열섬 형상 뭐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온도를 재보면요. 기상청이 32도라고 얘기를 했을 때 광주시에 많이 올랐던 지역은 약 42도까지 올랐던 지역도 있습니다. 저희가 뭐 42도 하면 어디 아프리카 여름에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프리카 어디에 42도가 올랐던 것도 거기 기상청 기준으로 보는 거고 해서 실제로 보면 이러한 도심지 같은 경우는 뭐 그 날씨 플러스 마이너스 한 5에서 10도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름 날씨인데 더 덥게 느껴지는 공간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다행히 여기 남구는 다행히 5개구 중에 한 중위권 정도를 유지하는데 서구 같은 데는 압도적으로 이러한 열섬이라든지 이러한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뭐 서구는 잘 아시겠지만 분지 중에 한 가운데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큰 공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거 온도를 좀 식힐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좀 적다 보니까 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온도가 높고요. 그리고 남구 같은 경우는 서구에 비해서는 좀 많이 좋은 편이긴 하나 이러한 전체적인 온도는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름이다 얘기하면 과거에는 7, 8월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는 약간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5월이 되면 여름 날씨가 시작이 됩니다.
에서 5월이 되면 여름 날씨가 시작이 되고 대부분 6월부터 해서 여름이 시작됐다가 9월, 10월이 됐을 때 끝나는 이러한 패턴들이 최근 10년간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봄, 가을이 거의 없어지고 겨울 아니면 여름 이런 식으로 굉장히 패턴들이 단순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 자체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패턴이고요. 지금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광주, 목포, 광양 이렇게 최근에 여름이 어디가 제일 빨랐는지 그래프인데요.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광주입니다. 그래서 광주보다 더 밑에 있는 광양이라든지 목포보다 광주가 이러한 여름도 빨리 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도도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굉장히 또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해서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뭐 다행히도 어느 정도 이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인데 코로나하고 기후변화하고 이러한 관련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미래학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생충 전문가들이 굉장히 관련이 높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최근에 외국에서는 뭐 에볼라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 코로나도 지금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중국에 있는 동굴에서 발생된 야생동물이 매개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최근에 발생되는 신종 감염병들 이러한 감염병들이 대부분이 이제 뭐 사람한테도 감염되고 동물한테도 감염되고 이러한 인수공통 감염병이었습니다. 최근에 발생했던 게요. 그리고 이제 그 매개가 바로 그 야생동물들이 인간한테 전염시켜서 발생되는 전염병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한 3분의 2가 야생동물한테 발생됐는데 야생동물하고 인간하고 굉장히 밀접하고 가깝게 지내고 있었느냐 이건 아니거든요. 실은 도시하고 야생동물하고 서식지는 우리나라는 이제 뭐 영토가 좁고 해서 그러긴 하는데 중국이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마존 밀림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야생동물이 인간하고 접촉할 수 있는 매개가 굉장히 짧아졌다는 것은 야생동물이 인간이 사는 곳으로 온 게 아니라 반대로 인간이 야생동물이 살고 있는 곳까지 개발을 해갔다라고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러한 감염병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데는 인간하고 야생동물하고 굉장히 많이 그 서식지가 가까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 왜 그러면 인간하고 동물하고 서식지가 가까워졌냐. 얼마 전에 브라질에서 그 밀림을 억지로 막 태우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브라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마존 밀림 그 우거진 숲풀 같은 경우는 지구에서 전체로 봤을 때는 여기서 산소 공급량도 굉장히 많이 해주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환경적으로 보존의 가치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브라질 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곳을 개발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이제 옥수수라든지 이러한 동물의 사료를 쓰기 위해서 개간을 해야 되는데 개간할 땅이 없다 보니까 밀림들을 굉장히 많이 훼손을 시켰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생동물하고 인간하고 접촉할 수 있는 그 범위가 굉장히 짧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신종 감염병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염병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기보다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이러한 생산활동, 경제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전염병이 굉장히 많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게 맞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러한 인수공통 감염병은 열대 우림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덥고 습하고 이런 공간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퍼지게 되는데 광주시 같은 경우는 이미 열대 우림 지역화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10년, 20년 지나면 열대 우림 지역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도 열대 우림 지역이 되게 된다면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든지 새로운 질병이 출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에서 기후변화하고 이러한 전염병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해서 결국은 뭐 코로나 때 보셨다시피 뭐 갑자기 뭐 코요테가 뉴욕에 나타나기도 했고 흰수염고래가 바닷가에 나타나기도 했다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인간과 동물들의 관계가 많이 좁혀졌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혹시 2019년 이전에 우리나라 최고의 환경 문제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2019년 바로 이전까지. 네, 미세먼지였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제 대통령 직속으로 뭐 기후환경 회의도 생겼고 미세먼지를 30% 줄이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어요.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 30%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되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고요. 이러한 산업이 어느 정도 이동과 산업이 줄어들자마자 굉장히 많은 미세먼지가 줄었고요. 미세먼지를 만드는 가장 큰 물질들이 질소화합물하고 황산화물 그리고 오존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에너지 다소비한 체제로 우리가 살았다라고 봤을 때 온실가스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전염병, 굉장한 건강 이런 것들하고도 무관치 않은 걸 봐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환경운동이나 아니면 어떤 에너지 전환운동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건강권하고 이제 관련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기후변화 뭐 이런 모든 공통을 놓고 올라가 보면 거기에는 건강이 있고요. 그 건강은 뭐 인간이든 생명이든 아니면 생물이든 모든 분야에 건강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코로나 이전에 뭐 수많은 곳에서 외쳤던 기후변화,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운동으로 했고 뭐 많은 정책과 시책으로 추진을 했지만 그런 것들보다 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었던 게 지난 2년이었다라고 보면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뭐를 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후변화라든지 이러한 뭐 건강의 문제 관점에서 이제는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지금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 뭐 전 세계가 1.5도 억제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많은 국가하고 많은 도시에서 이러한 것들을 가져서 어떤 걸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환경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수용성 없이는 이런 기후변화 문제,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목표가 굉장히 아무리 훌륭하고 수단이 굉장히 좋다 한들 이게 추진될 때 행동하거나 뭐 실행되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게 사회적인 합의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추진하기 위한 원동력을 얻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측면에서 시민운동, 뭐 시민사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거를 넘어서서 진짜 주민들, 시민 자체가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기후변화 탄소 중립 얘기를 하면은 에너지를 줄여야 된다,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해야 된다라고 해서 뭐 얼마 줄게 설치해 이렇게 해서 보급 사업을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과거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가장 잘 됐을 때가 이명박 정부였거든요. 그때는 이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그냥 깔아줬기 때문에 굉장히 뭐 많이 활성화됐었는데 굉장히 많이 망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민들의 수용성이 굉장히 떨어졌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뭐 신재생 에너지를 하니까 같이 해봅시다가 아니라 왜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비전하고 목표를 제공을 해주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보급 위주의 이러한 정책들을 많이 추진했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주고 토론하고 그리고 이제 뭔가 방법을 가는 수단으로 좀 쓰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마을 공동체가 굉장히 많은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도덕, 윤리 이런 개념에서 굉장히 좀 많이 쓰여졌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또 이용되거나 활용되거나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에너지 전환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또 탈원전으로 원전을 해야 되네 안 해야 되네 또 이런 논리로 또 가버리게 되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도 보급했을 때 피해가 있네 없네 또 이렇게 또 굉장히 많이 가버리는 게 이러한 문제는 뭐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뭐 개인의 건강, 생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하게 악용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그러한 뭐 목표 그리고 이제 시민 수용성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끊임없이 추진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나 개인의 역량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거면 교육 그리고 이제 뭐 토론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고요. 결국 탄소 중립하고자 하는 목표가 온실가스 감축, 뭐 에너지 전환 이게 아니라 개인의 건강과 행복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유도를 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제 태양광 보급,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에너지 생산에서 발생되는 뭐 것도 굉장히 많지만 에너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쓸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입니다. 한전 같은 경우도 전기를 판매하는 회사였는데 전기를 판매하는 회사에서는 더 이상 수익은 어렵다라고 이제 뭐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판매를 넘어서는 다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수요 관리거든요. 그래서 수요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앞으로의 에너지 전환의 핵심이 될 수 있고요. 이 수요 관리의 주체는 이제 시민 그리고 뭐 마을 이렇게 돼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에 중앙집중 전원해서 이제 석유나 원유나 뭐 석유나 석탄을 떼와서 정부가 주도로 이제 뭐 생산을 했고 이거를 또 한전이 공급을 했고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이제 조그마한 마을 단위의 이러한 생산 그리고 효율 이런 방식으로 좀 많이 전환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마이크로 그리드, 뭐 스마트 그리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조그만한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 마을, 자립 마을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에너지 생산뿐만 아니라 수요 공급 그리고 이제 이걸 재이용, 재활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전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은 도시가스 쓰고 계시겠지만 여론이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 중입니다. 그 집단 에너지 방식이 아니더라도 이제 뭐 스마트 그리드하고 연계하는 전기와 여론을 통합해서 관리한다거나 생산한다거나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시범 사업에서 도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탄소 중립하기 위해서는 전기만 외쳤는데 실은 에너지 효율하고 그리고 여론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까지 또 지금 이제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탄소 생산 소비 이제 뭐 소비 운동 중에 하나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소 발자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하나 그리고 물건 하나가 어디서 이제 나한테 올 때까지 탄소를 얼마나 썼는지 이런 거를 체킹해서 탄소를 좀 적게 드는 뭔가를 사거나 이용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거나 아니면 어떤 포인트를 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활용되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사업들이 시민들한테 전가되었던 사업이었다 보면 지금은 이제 공공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좀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제가 빨리 끝내드린다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 신호천 마을 여기 앞에 있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그 당시에 태양 에너지를 그러니까 태양광을 설치했던 집단적으로 설치했던 첫 사례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신호천 마을은 지금 현재 실패했던 뭐 사례로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지금 뭐 다시 뭘 하는 것 같긴 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전환, 이게 이제 전기를 바꾼다가 개념이 아니라 생활에서 내가 탄소를 조금 쓰고, 그리고 뭐 이런 관점에서 바라봤어야 되는데 에너지 보급 관점으로만 바라봐서 그냥 깔아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당연히 더 많이 쓰게 되잖아요. 우리가 냉장고는 크면 클수록 이제 조금 덜 넣을 것 같지만 크면 클수록 꽉꽉 채워져 있는 건 똑같듯이, 네, 신재생 에너지도 그냥 주고 어떠한 목적이고 어떠한 이러한 원동력 없이 그냥 주게 되면 더 많이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전 교육 설명, 그리고 이제 뭐 합의 이런 거 없이 도입됐던 게 이제 저기 이명박 정부 녹색 성장할 때 보급 사업 위주였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런 부분을 떠나서 실제 생활에서도 탄소를 좀 줄일 수 있거나 뭔가 했을 때 패키지로 묶어서 그 마을에 어떠한 뭐 이익을 준다거나 같이 어디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발굴되어 가고 있고요. 기업들도 이제는 ESG라고 얘기를 해서 그 사회적 공헌이나 사회적 활동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뭐 투자를 하거나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많이 돼가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열하고 저기 전기하고 같이 활용되고 있는 게 이제 뭐 시범 사업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온수를 굳이 80도, 100도까지 끓여서 쓸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중간 열이 굉장히 뭐 미온수라고 얘기하는 뭐 그런 것도 필요하고, 열을 또 뜨겁게 데웠으면 이 열을 가지고 에너지를 또 쓰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까지 통합해서 이제 마을에서 그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 쪽으로 좀 많이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쓰레기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 가게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마을 주민들이 이제 함께 자원순환, 업사이클, 리사이클 이런 활동도 하고 여기에 대한 보상을 받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다시 어떠한 제품이나 생산 활동으로 연계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또 부각이 되고 있어서 이런 과정들도 추진되고 있고요. 지금 이거는 동구의 스마트 그린 도시 첫 아마 2020년부터 22년 올해까지 사업의 초안이었는데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튼 처음에 동구에서 이제 환경부 100억 사업으로 따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컨셉은 마을 주민들이 자원순환을 하는데 이제 뭐 몇 가지 품목을 모으고 이걸로 팔거나 아니면은 뭔가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주체가 되고, 그리고 교육하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떠한 공간에서 도시농업도 하고 하는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뭐 환경이라든지 쓰레기 자원순환이라든지 하는 마을 모델로 굉장히 좀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게 기후 위기 대응의 핵심인데, 이거를 보급이나 지원을 하는 게 공공의 목표가 아니라 공공이 보급이나 지원을 할 수 있고 시민 참여를 할 수 있게 먼저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마을 리더라든지 역량 있는 활동가를 양성해서 지역으로 전파하고 퍼지는 체계가 되어야지 기후위기, 탄소중립 이런 게 이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